집안에 갇혀있는 여성. 그러니까 의심의 소녀에서는 그 소녀, 범내가 집안에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 볼 때라는 그 소설에서는 이제 그 소련이라는 그 미혼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저 인천 저 치구소에. 저 그 모 남성과 그 마음속에 이제 사랑이 싹 텄는데 뭐 굉장히 플라토닉한 사랑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예. 굉장히 관념적인 사랑을 해요. 그 요새 그런 관념적 무슨 형 뭐 이런 말이 유행하잖아요. 몰라. 그게 뭐예요? 아무튼 굉장히 관념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막 바깥에 그 남자가 저 담장 뒤에서 그 짝사랑남의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넘겨다 보고 싶을 만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는. 그러니까 보면은 범내도 그렇고 소련이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욕망은 있어. 맞아. 밖에 나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엄청 자학적일 정도로 억눌러. 그쵸. 아주 자폐적인 모습. 그래가지고 왜 이런 것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여성 인물들한테 나타나는 것들이 그 김명순 문학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집 바깥으로 나가면요, 뭔가 신체적인 위해를 입는 일이 맞아, 생겨요. 맞아.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죽어야 밖에 나가는 거죠. 범내의 엄마처럼. 그치. 범내의 엄마는 이제 죽음으로써 집 밖으로 나간 그러니까 거고요. 남편의 어떤 집착과 그 다음에 뭐 어떤 폭력적인 상황과 남편의 방탕함과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 나 좀 놔달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하다가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죽음으로써 나간 건데 보면은 그 희곡 있잖아요. 두에인도 너무 그렇죠. 네, 거기서도 이제 관념적 사랑을 하죠. 관념적 사랑도 나오는데 또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 어디서 맞고 오거나 무태기가 이렇게 돼서 오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어가 사람이 집안에서는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녀한테 허락되는 사랑은 관념적 사랑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돌아다 볼 때 같은 소설 이 선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요거 읽어보면 아니 신여성이라면서 이런 사랑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너무 관념적이라. 왜냐면 이 남성 여성이 둘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쵸. 신여정 스타일이라면은 굉장히 만납시다 해가지고 막 데이트도 가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들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의 사랑이 이어지면 그걸로 됐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우리의 의와 뜻이 맞으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됐어.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졌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뭐한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 있었겠지. 그리고 오히려 어떤 반작용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김현실전 같은. 그렇지. 하도 그런 신여성, 그러니까 김명순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신여성을 두고서는 했던 사파라든가 당대 나왔던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여성들이 뭐 이렇게 짧은 치마, 이렇게 짧지도 않아. 근데 하여튼 짧은 치마를 입고 혹은 뭐 단발을 하고 뭐, 막 되게 이제 굉장히 사치를 하고, 그리고 애인은 뭐 여러 명 두고 되게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 당대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김명순 스스로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캔들에 자꾸 이렇게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뭐 이제 김명순의 엄마와 자신의 어떤 출생까지도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뭐 피가 안 좋다라는 식의 어떤 비난들을 이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나 그렇지 않아. 나 되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플라토닉한 사랑을 굉장히 추구하는 스타일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반작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실제 그 작품 속에서 나오지만 그거 떨치고 나가면
맞아. 다치고 죽잖아. 찌고 나가면 린치를 당해. 그런데 뭐 어떻게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서사화된, 어떤 재현된 이거 작품 자체가 작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1대1로 이렇게 묶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요즘 또 이런 자기 서사라는 것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이 20년대 트로이카의 이 어떤 작품들을 보면 자기 서사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와 상황이 있다. 있죠. 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뭐 에세이즘이나 아니면 뭐 오토픽션이나 뭐 이 자기 서사라는 것을 굉장히 붐처럼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뭐 기존의 어떤 글쓰기 관습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체성, 주체성 혹은 타자성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그 중요도를 띠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바로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으로 20년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를 말하는 방식의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신여성이라는 포지션이 처음 등장해서 여성의 삶이라는 것이 기존에 어땠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걸 주는 선배들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때에 자기 서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 우리의 삶은 이래. 이 삶에서 어떤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걸 적극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1920년대 새 어떤 여성 문인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자전적이고 또 자기 서사의 일종이었고, 또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뭐 다들 얘기하겠죠.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다 하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는 보면은 당시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 진짜 몇 안 됐잖아요. 10손가락에 꼽을 만큼 이렇게 얼마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은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여성도 전체 인구의 33%라 그랬나?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정도로 되게 적은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교육의 기회라든가, 그다음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 이 조선이란 땅을 떠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어떤 근대화되고 문명화되어 있던 도쿄? 일본? 제국주의? 하여튼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이라는 것들이 뭔가 이들에게 주는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겠죠. 선구자적인 어떤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다른 면에서 좀 나르시스트적인 어떤 면모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비단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는 공적인 어떤 활동 공간으로 나아가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는 여성이라는 어떤 조건이 그리고 또 이제 김명수는 아니었지만 나혜석이나 김일혁 같은 경우는 기혼자였고 또 뭐 아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건들이 굉장히 어떤 공적 영역으로 나아간 데서 이제 걸림돌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처해져 있었겠죠. 거기서 되게 자기 분열적인 어떤 상황들을 되게 많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딱 읽다 보면은 가끔은 우리가 나혜석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떤 부분에선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김일혁 읽다 보면 참 이 부분은 참 그렇다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지금 우리의 도덕과 지금 우리의 어떤 관념에서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전이 없었잖아. 그분들이야말로 그 전이 없었고 정말 그 경험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흔들리면서 실수하면서 삐걱대면서 갈팡질팡하는 어떤 혼란과 불안과 여러 그런 상황들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텍스트로 이제 작품으로 남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시사점들, 그런 것들을 좀 의미들을 남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야 할 어떤 그 무엇도 없는 경우에는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 여성들은 자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에 기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서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글을 옛날에 정희진 선생님이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인데, 글이 되게 잘 써질 때가 언제냐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라고 할 텐데, 하고 싶은 말이 언제 많냐면 억울할 때. 되게 억울할 때.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을 때 나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되게 잘 써지는데 이제 이 당시에 여성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 서사라는 것들이 대체로 그런 맥락들이 있지 않았을까. 특히 나중에 여기에는 없고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나혜석의 이혼 고백장 그걸 보면은 얼마나 길어요. 그거를 잡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김영순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제 개인이, 그러니까 내면을 가진 개인, 그 개인, 여성인 개인이 나타나고, 맞아요. 밖으로 나가면 상처 입고 다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 되게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학적으로, 자폐적으로 억누르면서 그 욕망을 집안에 있게 되는 어떤 그 여성의 갑갑함과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좀 김명순 얘기를 하면서 좀 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김명순이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만 하는. 왜냐면 집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은 파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서 나의 내면 세계로 계속 이제 다시 침잠을 하고 모든 어떤 그런 관계 역시도 관념 속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결국은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 희곡 작품 두 애인이었죠? 그 희곡 작품도 결국은 이제 죽음이 결말인 거고요. 근데 되게 이 희곡 작품은 되게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돼? 급진적이었다고 해야 될까? 애인이 2명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애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긴 한데 스스로 애인이라고 규정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남성과의 관계를 다 설명할 말이 없어. 개념이 없어. 보면 사실 지금 보면 존경하는 거고. 맞아. 그냥 선생님인데. 맞아. 근데 그걸 다 사랑으로 얘기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성, 그러니까 김명순의 그 화자, 혹은 주인공, 그 사람에게도 그런 어떤 관계를 표현할 다른 말이 없었고, 그 다음에 사회에도 없는 거예요. 사회도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진짜로.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상이 좋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숙하는 선배님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는 감정. 그쵸. 이런 건데, 그런 감정을 바깥에서도 그렇고, 나도 표현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이때까지 그런 관계가 없었잖아. 맨날 집에만, 그러니까 양반집이건 뭐건, 다 집에만 있고 여자가 배우지 않았고 공적 활동으로 어떤 가족 외의 어떤 그런 공적 활동에서 이렇게 남녀의 어떤 관계라는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저 사람 책이 좋았고 말이 좋았고 뜻이 좋았고 했던 것들에서 사모한 당신의 뜻을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애인 성립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죽냐? 라는 생각이 근데 또 거기서 보면 들기도 해. 남편이랑 둘이 혼전 계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그것도 되게 아니 이때 여성들은 이렇게 혼전의 계약들을 많이 했나 싶은 게 그 보면은 이제 서로 건들지 않기로 이제 그 육체적으로 건들지 않기로 네가 나이가 그렇게 좋다니 결혼은 하겠는데 절대 건들지 마라. 그것도 이러면서. 관념적인 결혼 관계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혼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급진적이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편과 거의 그 의리에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되고 결국은 이제 남편에게 그 나를 좀 내 목숨을 끊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끝나는 희곡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희곡도 보면 다 집 안에 갇혀 있는 여성이 등장하고 근데 사실 이 집 안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 이 김명순의 주인공들이 다 자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집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이 집 바깥에 대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싶어 하잖아. 나가고 싶어 해. 그리고 여기 그 뒤에서도 보면은 계속 책을 사가지고 들여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속 바깥에 관계를 맺는 어떤 개인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여성은 개인이 될 수 없다. 이 근대적인 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성이 결국 쓰러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김명순의 작품들에 계속 반복이 된다. 주된 어떤 정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자폐적이거나 그쵸. 조금 이렇게 뭐라 슬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패배할 것을 아는 죽을 걸 아는 어떤 그런 정조들이 그쵸. 있죠. 좀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걸 무슨 말로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 말을 상실감? 그건 모르겠다. 아닌데 얻은 적이 없어서 상실할 게 없는데 막 꿈꾸고 바라는 게 있는데 좌절감? 좌절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나운 거 사. 더 원망. 학대할 수 있으면 학대해봐라. 학대해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자존심은 있어. 그런 어떤 너무 뭐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치, 분노도 있고. 절망도 있을 것이고. 좌절. 그다음 뭐 갈망. 굉장히 많은 맞아.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없어. 바로 그것을 맞아. 이제 이 사나운 고사라는 말로 시에서 표현한 것 같은데 정말 글씨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신여성의 어떤 그 포문을 열었던 그 96년생 트로이카의 첫 번째 그 타자로서 이제 김명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시대의 신여성들로서 이 세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성 선배님들이 계셨지만 근데 그분들의 어떤 미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첩된 미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식민지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공통적인 미션은 근대인 되기였잖아요. 그쵸. 근대인 되기였는데 네, 여기에 여성들은 특히 이제 배운 여성들은 또 하나의 미션이 더 추가가 됐었던 상태였다. 그게 뭐냐면 사람 되기. 사람 되기. 맞아. 인간 되기. 나도 사람이다가 제일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그러니까 노예라는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난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혹은 뭐 이렇게 이제는 눈 가리고 귀 가린 귀 막힌 뭐 어떤 그런 스타일로 살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 살 거냐 뭐 이런 식의 뭐 표현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인간이라는 그 개념에도 미달한 존재였어. 맞아. 그러니까 노예 상태를 벗어난다, 예속 상태를 벗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예적인 삶이라는 인식이 일단 존재했고, 그래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 대한 표현이 일단 여성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는 집 안에 갇혀 있는 이런 여성들의 모습으로 아직 뭔가 개인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에도 도달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이 2개였던 거야. 인간 되기. 그 다음, 공적 영역에서의 자기 역할. 네, 그러니까 인간 되기, 그 다음에 근대인 되기. 그러니까 이 인간 되기란 그러니까 여성 해방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이 그 96년생 선배님들은 문인 선배님들은 아직 인간이 되기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어떤 근대 문인이 되기라는 어떤 그 목적을 꿈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1920년대 조선 문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터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 그 20년대 문단의 해계문이 전쟁 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 문인들이 나 이제 근데 문인 되기도 바쁜데 하면서 자기들 헤게모니 다툼 속에 이 여성 문인들을 포함시킬 마음 자체가 없었던.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그 여성운동 사에서 보면은 첫 번째 물결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그 참정권을 요구하는, 우리도 이제 그 인권선언에서의 인간이라는 것이 남성이 표준이 그죠. 되어버린 것 안에서 이제 첫 배신으로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여성들을 이제 배제하고 부르주아 남성만이 이제 그 참정권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프랑스 혁명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이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는 그 함께 혁명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우리도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인권 선언에 있던 것들에서의 맨을 다 우먼어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그것들을 맞아요. 했던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투쟁이 거의 그 1789가 저기 프랑스 혁명이니까 789 어려서 외웠어. 1789니까. 그러니까 거의 1900년대 초에 참정권이 이제 그죠. 생기잖아요. 거의 긴 200년. 시간이죠. 그러니까는 200년 아닌가? 100년인가? 100년 넘게. 그러니까는 100년 넘게 이렇게 이제 그 싸움이 있었던 건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참 여기서 또 이제 그 쟁점이 나오는 거지. 갑작스럽게 이제 외세에 의해서 개항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론 자주적인 노력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런 그 근대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성 해방에 대한 어떤 사상들을 받게 되는 세례들을 받게 되고 이제는 주장을 하고 할 때 그런 식의 어떤 젠더적 갈등과 투쟁이라는 것들은 당연히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은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근대인 되기와 어떤 이제는 그 공적 영역 안에서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인정이라는 것들이 뭐 그렇게 다른 문제인가. 그리고 또 뭐 그 내가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과 문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이 또 그렇게 뭐 선후의 문제인가. 다 되게 동시다발적이고, 그거는 사실은 그때 끝난 것도 아닌 것 같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쵸? 이어지는 어떤 또 다른 쟁점들이 비슷하게 결을 같이 하면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분들은 더 고통스러웠겠다. 우리 맞아요. 언니들은, 선배 언니들은 굉장히, 기댈 곳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 그 20년대 문단이라는 곳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터프한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20년대라고 하면은 우리 뭐 동인지 문단 뭐 해가지고 뭐 퇴폐적인 시들 뭐 이런 거 많이 생각나죠? 맞아. 창조, 뭐 폐허, 뭐 이런 마돈나요. 마돈나 그런 거 들어와라. 그것과 함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카푸 쪽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사회주의 문화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런 다이내믹들이 결국 이 문학 안에서 근대라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근대 문학이라는 걸 이제 성립시키려고 하는 어떤 분투들이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온갖 근대적이지 않은 것들을 여성들한테 많이 이제 투사하는 모습들을 맞죠.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가 아까 우리가 한참 욕한 김동인의 김연실전 같은 텍스트 같아요. 근데 그 김연실전은 30년대 작품이긴 하지만 맞아요. 예. 아, 내가 만약에 김명순이라면 진짜 환멸 이런 환멸이 없고 실제 그것 때문에 일본으로 가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 근데 또 그 사건도 있죠. 그 전에 방정환 사건이 있었지. 방정환이 그것도 아주 그거였다는데. 저기 막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김명순이 고소하고 그래서 그 신문 기사도 남아있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막 고소할 힘까지도 떨어진 떨어졌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현실전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아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김동인이 나는데. 그 김현실전을 마무리하는 그 끝에 끝섯을 보면 아주 아니 그거를 실어준 그 잡지도 아주 그냥 그 나쁜 잡지다. 같은 그 통속들이지. 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흐지부지하게 하고 이렇게 한마디 써요. 아, 더 이상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기운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둔다 하면서 딱 끝나는데 야 진짜 끄지셈. 이 자기 얼굴에 진짜 많이 침을 뱉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부끄러운 줄 몰라 그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당대 문인들이 이제 골몰에 있었던 근대 문학 만들기 그런 과정, 그러니까 뭔가 어떤 개념을 세우는 과정은 그것이 아닌 것, 어떤 다른 걸 이렇게 배제하면서 늘 항상 그렇죠. 그런 뭐 개념 남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남성 아닌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렇죠. 여성이 뭐야? 그러면 남성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얘기들은 그런 어떤 배제를 최대한 안 하려고 이제 다른 이제 타자적 정체성들을 계속 하고 이제 있는 의식하고 거죠. 불러보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 당대의 어떤 여성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배들의 텍스트들을 보면, 아, 이 어떤 근대 문학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만들어낸 타자화들이 여기에 다 이제 몰려 있구나. 그렇죠. 그런 너무 생각을 생생하게 보이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근데 나에서까지 얘기를 못 하겠다. 그렇죠. 오늘은 김명수까지 해야지. 네.